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 봄비가 그친 이른 아침. 회색빛 구름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며 도시를 깨우고 있었다. 경찰관 이준호는 평소처럼 순찰차를 타고 골목길을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다. 평온한 하루의 시작 같았지만 그는 곧 잊을 수 없는 만남을 하게 된다. 낑, 낑. 조그마한 소리에 창문을 열어본 준호는 앞쪽 도로에서 꼬물거리며 달려오는 갈색 아기 강아지를 발견했다. 축축한 털, 떨리는 다리. 몸집은 작았지만 눈빛은 무언가를 간절히 말하고 있었다. 어이, 너 어디서 왔니? 차에서 내린 준호는 강아지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강아지는 안기기는커녕 오히려 경찰관의 바지를 살짝 물고 끌기 시작했다. 마치 이리 와요, 제발요 라고 말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처음엔 단순히 길 잃은 강아지가 배가 고파 장난을 치는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녀석은 고개를 돌려 준호를 자꾸 바라보며 몇 걸음 앞서가고 다시 돌아와 기다리기를 반복했다.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다. 뭔가 있는 거야? 호기심과 직감에 이끌린 준호는 결국 강아지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골목을 지나 쓰러진 펜스 옆의 좁은 통로, 그리고 사람의 왕래가 거의 없는 공터, 그리고 그곳엔 세상에 폐허처럼 방치된 오래된 창고, 그 문틈 사이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소리, 어린아이가 흐느끼는 듯한 그러나 어딘지 모르게 기이한 울음. 준호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허리에 얹었다. 권총이 있었다. 그는 조용히 다가가 문을 살짝 밀었다. 삐걱이는 소리와 함께 어둠이 열리고 그 속에서 드러난 건 놀랍게도 이건 뭐지? 그 안엔 어린 소녀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그녀의 옆에는 또 다른 강아지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다. 기운이 거의 없었고 몸에는 상처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눈을 들어 준호를 바라보는 소녀의 눈동자엔 공포와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준호는 조심스레 다가가 소녀를 감싸 안았다. 그녀는 떨면서도 작게 속삭였다. 그 강아지가 절 데리러 갔어요. 소녀는 조용히 준호의 품에 안겨 있었지만 몸은 여전히 떨고 있었다. 강아지는 준호 옆에 바짝 붙어 슬픈 눈으로 쓰러진 친구를 바라보았다. 준호는 주머니에서 무전기를 꺼내 구조 요청을 했다. 본부, 여기 3구역 공터내 폐창고, 어린 여자아이와 상처 입은 동물 발견, 긴급 의료 지원 요청합니다. 잠시 후 앰뷸런스와 동물 구조차가 도착했다. 소녀는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쓰러진 강아지도 수의사에게 넘겨졌다. 준호는 아기 강아지를 안고 동행하며 병원으로 향했다. 이 아이 이름이 있나요? 응급실 간호사가 물었다. 준호는 문득 옆에 있는 아기 강아지를 내려다보았다. 글쎄요, 이름은 모르겠지만 굉장한 녀석이에요. 잠시 생각한 뒤 그는 말했다. 용이라고 부를게요. 용감한 아이니까.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소녀는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었지만 영양실조와 정신적 충격이 심했다. 그녀는 말이 적고 사람을 경계했다. 다만 용이가 곁에 있을 때만 조금 마음을 놓는 듯했다. 며칠 후 준호는 아이의 상태를 보기 위해 다시 병원을 찾았다. 그는 용이와 함께 병실 문을 조용히 열었다. 용이야. 소녀는 처음으로 웃었다. 미소는 약했지만 그 안에 진심이 있었다. 내 이름은 뭐니? 조심스레 묻자 소녀는 작게 대답했다. 수아예요. 그 순간 준호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책임감이 피어올랐다. 단순한 구조가 아니었다. 이 아이와 이 강아지 사이엔 깊은 사연이 숨어 있었다. 없다. 그날 밤 준호는 경찰서에서 수아의 신원과 관련된 정보를 조회했다. 실종 신고가 없었다. 부모의 기록도 없었다. 아무런 흔적이 없는 아이였다. 마치 세상에서 지워진 듯한데 이게 말이 되나. 한편 수의사는 강아지 상태에 대한 진단을 내렸다. 목에 상처가 있었고 무언가에 묶여 있었던 흔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됐고 회복 중입니다. 그 말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강아지가 수아를 지키기 위해 싸운 게 분명해요. 며칠 후 수아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준호에게 조용히 말했다. 그 창고 거기 누가 있었어요? 누구? 검은 옷 입은 남자요. 매일 밤 왔어요. 저한테 먹을 것 던져주고 말 안 하면 좋다고 했어요. 준호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었다. 아이가 누군가에게 감금당했던 것이다. 수아야, 그 남자 얼굴을 기억하니? 마스크 썼어요. 근데 이상한 문신이 있었어요. 팔에. 그날 밤 준호는 수첩을 꺼내 그 문신에 대한 묘사를 기록했다.
수아의 말에 따르면 문 씨는 까마귀와 해골이 섞인 모양이었다. 그는 직감적으로 느꼈다. 이건 단순한 개인의 범행이 아니다. 조직적인 무언가가 얽혀 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경찰서 앞에서 의문의 흑색 밴이 잠시 서 있다가 사라졌다. 준호는 무언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날 이후 준호는 퇴근 후에도 늘 병원을 들렀다. 수아는 점점 웃는 날이 많아졌고 용인은 마치 작고 든든한 보호자처럼 병상 옆을 지켰다. 그러나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경찰관님, 병원 관계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며칠 전 CCTV를 확인했는데요. 병원 뒤쪽 창고 쪽에 누군가 접근했던 흔적이 있습니다. 준호의 눈빛이 바짝 날카로워졌다. 언제죠? 어제 새벽 2시쯤 검은 모자를 쓴 남성이었어요. 카메라엔 얼굴이 안 찍혔지만 수상해 보여서요. 그날 밤 준호는 병원 뒤편 창고 근처에 숨어 잠복했다. 작은 차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모든 것이 조용했지만 직감이 소리쳤다. 오늘 올 것이다. 그리고 새벽 2시 17분, 검은 펜 한 대가 조용히 골목 끝에 섰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날 수아가 묘사한 문신과 동일한 팔을 가진 남자가 내렸다. 그는 병원 벽을 타고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준호는 조용히 권총을 꺼내들고 무전기를 켰다. 본부 수상한 인물 확인, 병원 후문, 백업 요청. 하지만 그 순간 콩콩콩 용이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다. 병실 안에서였다. 그 소리에 남자는 깜짝 놀라 도망치려 했고 준호는 즉시 추격을 시작했다. 뒷골목을 몇 번이나 돌아달리는 두 사람. 결국 준호는 남자의 어깨를 잡고 넘어뜨렸다. 멈춰! 경찰이다! 으악! 난 그냥 시킨 대로 했을 뿐이야. 수갑을 채운 후 그는 조용히 말했다. 누가 시켰는지 말해. 하지만 남자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 대신 남긴 한마디. 넌 너무 깊이 들어왔어. 이제 돌이킬 수 없어. 며칠 뒤 경찰서는 남자의 신원을 확인했다. 이름은 조연수, 전과가 있는 폭력 조직 관련 인물. 문제는 그의 휴대폰 속엔 더 놀라운 정보가 있었다. 사진들, 아이들, 창고들, 그리고 수아의 사진도. 이건 인신매매 조직이야. 상부는 바로 특수수사팀을 구성했다. 준호는 공식 수사에서 배제되었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그날 밤 병원에서 수아를 바라보던 준호는 그녀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수아야, 혹시 그 전에 있던 장소들 기억나는 데 있어? 수아는 잠시 눈을 감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언덕 위에 굴뚝 있는 집이었어요. 냄새가 석탄 냄새 같았어요. 그 말에 준호는 기억을 떠올렸다. 시 외곽, 오래된 폐공장이 있던 지역, 이미 수년 전 폐쇄된 곳,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사라졌던 장소. 용이야, 우리 한 번 더 모험할까? 그날 밤 준호는 용이를 데리고 조용히 차를 몰았다.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그 장소로 향했다. 시야에 들어온 건 정말 오래된 붉은 벽돌 건물. 벽엔 낙서와 페인트가 어지럽게 칠해져 있었고 굴뚝에선 여전히 희미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여기야. 준호는 문을 조심스레 밀었다. 그 안엔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두운 방 안에서 누군가가 울고 있었다. 그리고 벽에 적힌 글씨, 도와주세요. 준호는 숨을 삼켰다. 그 낡은 벽돌 건물 안 어둠에 익숙해지자 울음소리의 정체가 보이기 시작했다. 작은 방 한가운데 초췌한 얼굴의 소년이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 그 곁엔 쓰러진 담요와 빈 식기. 용이는 낮게 으르렁거리며 아이에게 다가갔다. 놀랍게도 소년은 미약한 미소를 지었다. 강아지야, 또 왔구나. 또 준호는 놀라며 물었다. 이 아이가 너를 알고 있어?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전 누군가 문틈을 열어놓았을 때 이 강아지가 나를 보고 갔어요. 그때부터 매일 밖에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희망이 생겼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준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용이, 내가, 그걸 다. 철문이 하나 나왔다. 준호는 급히 아이를 풀어주고 경찰에 구조를 요청했다. 동시에 건물 안을 샅샅이 수색했다. 아래층, 낡은 창고를 지나자 철문이 하나 나왔다. 자물쇠를 총으로 깨고 들어선 그 안엔 또 다른 진실이 있었다. 더 많은 아이들, 5명. 그 중에는 심지어 갓난아기까지 있었다. 제발 꺼내주세요. 엄마, 보고 싶어요. 숨겨진 지하 공간은 조용히 비명을 삼키고 있었던 것이다. 정전된 조명 아래 아이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버티고 있었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내가 왔어. 준호는 아이들을 품에 안았다. 그리고 무전기를 들었다.
본부 긴급 구조 요청 아동 6명 확인. 의료 지원도 필요합니다. 장소는 다음 날 전국 뉴스에 보도되었다. 폐공장에 감금된 아동들 구조, 경찰의 빠른 대처와 강아지의 결정적인 도움. 병원에서 다시 만난 수아는 구조된 아이들 중 한 명, 하람과 오래전 함께 있던 사이였다. 둘은 서로를 꼭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하람이 살아 있었구나. 그날 병실엔 눈물이 넘쳐났지만 모두 기쁨의 눈물이었다. 며칠 뒤 준호는 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이번 구조는 한 아기 강아지의 용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강아지가 아니었다면 이 아이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기자 중 하나가 물었다. 그 강아지 지금은 어디 있나요? 준호는 미소 지었다. 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조용히 용이에게 말했다. 넌 정말 대단한 친구야. 이 세상에 널 보낸 건 어떤 기적일지도 모르겠어. 용이는 조용히 꼬리를 흔들며 그의 옆에 앉았다. 별빛이 두 사람 위를 부드럽게 감쌌다. 그러나 그때 핸드폰에 한 통의 익명 메시지가 도착했다. 넌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했겠지? 준호의 손이 떨렸다. 조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넌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했겠지? 메시지를 본 순간 준호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익명의 번호, 발신 위치는 추적 불가. 메시지는 단 하나였지만 그 안엔 뚜렷한 경고와 도전이 숨어 있었다. 그는 즉시 팀장에게 보고했다. 조직이 아직 활동 중입니다. 우리가 구조한 건 일부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부는 조심스러웠다. 지금은 증거가 부족해. 현장에 남은 단서는 모두 현수의 소지품뿐이야. 조심해, 조심해, 준호. 며칠이 흐르고 병원에서 태어난 수아는 임시 보호소로 이동했다. 하지만 그녀는 떠나기 전 용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꼭 다시 만나자 강아지야. 너 덕분에 난 살아났어. 그날 이후 준호는 더 이상 경찰 업무만 하지 않았다. 밤마다 자신이 직접 폐건물, 버려진 공장, 창고 등을 순찰했다. 용의도 늘 함께였다. 마치 또 누군가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처럼 귀를 쫑긋 세우고 주변을 경계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버려진 가구 창고 앞에서 용의가 이상하게 굳어섰다. 왜? 무슨 냄새라도 맡았어? 용의는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리고 창고 문 앞으로 다가가 땅을 긁기 시작했다. 용기문거. 여기 뭔가 있어. 준호는 문을 살짝 열었다. 안은 어두웠지만 누군가 분명히 있었다. 사람의 숨소리고 희미한 말소리. 조용히 해. 들키면 또 맞을 거야. 그 목소리에 준호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는 조용히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곳엔 작은 아이 둘이 서로를 꼭 껴안고 있었다. 옷은 찢어져 있었고 얼굴엔 멍자국이 남아 있었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그 순간 구석에서 한 남자가 뛰쳐나왔다. 준호는 반사적으로 그를 제압하며 소리쳤다. 아이들한테서 손 떼! 체포된 남자는 낯익은 얼굴이었다. 바로 조연수의 과거 공범 중 하나인 최기석이었다. 그는 몇 년 전 폭행 및 납치 혐의로 수배 중이던 인물이었다. 아이들은 구조- 아이들은 구조되었고 다시 한번 언론에 보도되었다. 같은 조직의 또 다른 은신처 발견, 경찰과 강아지의 협업이 빛났다. 그날 밤 준호는 경찰서 복도에서 벽에 붙은 실종 아동 포스터들을 바라보았다. 아직 더 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다. 혹시 이 아이 구조된 아이들 중 하나와 같은 이름을 가진 것 같아요. 한 여성이 떨리는 손으로 포스터 하나를 가리켰다. 거기엔 실종된 남자아이의 사진과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 아이 이름이 하람이죠? 준호의 눈이 커졌다. 하람이. 수아가 말한 그 아이? 다음 날 하람은 임시 보호소에서 조심스럽게 인터뷰에 응했다. 저 사실 엄마가 살아있는지 모르겠어요. 기억도 흐릿하고. 근데 어떤 언니가 항상 용기를 줬어요. 우리 꼭 다시 가족 찾아서 나가자고. 그 언니는 수아였다. 엄마를 찾고 싶어요. 그리고 수아 누나도요. 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도와줄게. 그때 용이가 문가에서 조용히 짖었다. 마치 우리 다시 가야 할 곳이 있어라고 말하는 듯이. 밤, 준호는 또다시 차를 몰았다. 용이는 조수석에 앉아 달빛을 바라보며 눈을 깜빡였다. 그리고 어느 순간 창문에 코를 대고 멍하니 한 방향을 응시했다. 거기야? 또 뭔가 느껴졌어? 그곳은 도시 외곽, 지도에도 잘 나타나지 않는 낡은 컨테이너 단지였다.
사람의 왕래가 거의 없는 죽은 구역. 그런데 그 안 희미한 불빛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다. 들어가 보자. 용이야. 이번에도 너만 믿는다. 그 문을 열었을 때 준호는 다시 한번 숨을 멈췄다. 그곳엔 놀라운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다. 한 여성이 손에 녹슨 열쇠를 들고 아이들을 보호하듯 감싸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을 본 순간 하람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어머니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아이들을 감싸며 말했다. 제발, 경찰이신가요? 아이들만은 해치지 말아주세요. 준호는 즉시 신분증을 꺼내들고 손을 내밀었다. 안심하세요. 우린 당신을 도우러 왔습니다. 그녀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주저앉았다. 정말 경찰이라니 드디어. 그녀의 이름은 한미정. 실종된 지 2년이 넘은 여성으로 남편의 폭력과 협박을 피해 아이들과 함께 도망쳤다가 조직에 붙잡혀 강제로 감금당했던 피해자였다. 그 사람들은 나를 감시했어요. 도망치려는 순간마다 아이들을 협박했고요. 그래서 가만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녀는 하람을 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하람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하람도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다. 엄마, 정말 꿈인 줄 알았어. 아, 어. 며칠 뒤 한미정과 하람은 다시 함께 보호센터로 옮겨졌고 가족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수아도 그 소식을 듣고 눈시울을 붉혔다. 정말 다행이야. 하람이 혼자가 아니었어. 하지만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조직의 뿌리는 생각보다 깊었다. 최기석은 조사를 받는 도중 끝까지 입을 다물었다. 나는 그냥 돈 받고 장소만 제공했을 뿐이야. 누가 데리고 왔는지도 몰라. 하지만 그의 전화기에서 발견된 통화 목록과 메신저 기록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R이라고 저장된 인물에게 꾸준히 보고하고 있었어. 위치 이동, 아동수, 심지어 매일 식사량까지. 이 R은 누구일까? 준호는 추적을 시작했다. 그리고 하나의 이름이 떠올랐다. 류시훈. 조연수와 과거에 같은 소년원에 있었던 인물. 전과 기록은 없었지만 어릴 때부터 범죄 집단과 관계를 맺었던 인물이었다. 그는 현재 어린이 복지재단의 운영자였다. 외거나 기록은 없었지만 설마 보호하는 척하면서 아이들을. 준호는 말이 막혔다. 용인은 발밑에서 으르렁거렸다. 준호의 긴장감을 그대로 느낀 듯했다. 그는 즉시 복지재단으로 향했다. 외관은 너무나 평범했다. 잘 가꿔진 정원, 웃는 아이들, 친절한 직원들. 하지만 그 이면에 뭔가 숨겨져 있는 듯한 이상한 분위기가 맴돌았다. 어떻게 오셨어요? 직원 하나가 다가왔다. 경찰입니다. 최근 실종 아동 사건과 관련해 조사 중인데 잠시 협조 부탁드립니다. 직원은 당황한 표정을 감췄지만 눈빛이 흔들렸다. 예, 잠시만요. 원장님을 부르겠습니다. 잠시 뒤 류시훈이 등장했다.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에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경찰분께서 오셨다니 혹시 저희 아이들에게 문제가? 그건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류시훈 씨. 준호는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다. 최기석의 휴대폰에서 당신에게 보내진 메시지가 발견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류시훈의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 이름, 오랜만이군요. 하지만 증거 없이는 어떤 말도 허위 사실입니다. 준호는 자료들을 하나하나 꺼내며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입양 보낸 아이들 모두 추적 불가 상태입니다. 해외 입양 기록도 조작되어 있고요. 그 순간 문 밖에서 용이가 갑자기 달려들듯 짖기 시작했다. 직원 하나가 문을 닫으려는 찰나 아이 하나가 실수로 안에서 튀어나왔다. 도와줘요. 제 동생을 데려갔어요. 그 아이의 말에 직원의 얼굴이 새파래졌다. 류시우는 곧장 소리쳤다. 데리고 가. 이 녀석 입 막아. 하지만 그 순간 움직이지 마. 경찰이다. 준호가 권총을 꺼내 들었다. 순식간에 현장은 정지된 듯 조용해졌고 아이는 떨리는 눈으로 준호를 바라보며 물었다. 진짜 경찰이에요. 그래, 널 구하러 왔어.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고 멀찍이 있던 용이가 조용히 다가가 그 곁에 앉았다. 작고 따뜻한 몸이 아이의 손에 닿았을 때 그 아이는 살며시 웃었다. 이 강아지, 나랑 예전에 같은 방에 있었던 누나가 그려줬어요. 항상 구해줄 거라고. 류시훈의 체포는 언론에 대서특필되었다. 어린이 복지재단 원장, 실종 아동 밀매 혐의로 체포, 입양 위장한 범죄 조직, 충격의 전말.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류시훈은 강력한 변호인을 선임했고 대부분의 직원들은 증언을 거부하고 있었다.
준호는 며칠째 경찰서와 검찰청, 피해자 가족들을 오가며 분주했다. 그 와중에도 용인은 늘 그의 곁을 지켰다. 어느 날 저녁, 준호는 용이와 함께 조용한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넌 어떻게 그 많은 아이들 속에서도 하람이를 알아봤던 걸까? 정말 특별한 존재야. 용이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그의 무릎에 얼굴을 묻었다. 준호는 그 작은 따뜻함에 미소를 지었다. 내가 아니라 네가 진짜 영웅이야. 며칠 후 하람과 수아 그리고 한미정은 심리 상담을 받으며 점차 안정을 되찾아갔다. 수아는 미술 치료 중 용이를 그리며 말했다. 이 강아지가 없었다면 우린 아직도 그 어두운 곳에 있었을 거예요. 그림 속 용이는 날개를 단 천사처럼 표현되어 있었다. 얘의 이름은 희망이에요. 희망을 지켜주는 강아지. 그러던 어느 날 수사팀은 또 다른 단서를 발견했다. 류시훈의 계좌에서 거액이 빠져나가 다른 이름의 재단으로 송금된 기록이었다. 푸른 미소재단? 겉보기엔 환경보호단체였지만 그 이면에는 또 다른 아동 거래의 흔적이 숨어 있었다. 그리고 그 단체의 후원자 중에는 뜻밖의 인물이 있었다. 국회의원 강우진? 준호는 충격의 말을 잃었다. 강우진은 청렴한 이미지로 알려진 사회적 신망이 높은 정치인이었다. 설마 이 모든 걸 위해서 덮으려는 건 아니겠지? 같은 시간, 용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으렁거렸다. 왜 그래, 용아? 준호가 창문을 열려던 순간, 쿵! 창문이 깨지며 돌멩이 하나가 날아들었다. 거기엔 쪽지가 붙어 있었다. 멈춰, 아니면 널 멈추게 만들겠다. 준호는 돌을 움켜쥐며 이를 악물었다. 협박까지 시작됐군. 그날 밤, 그는 모든 증거를 USB에 담아 한 곳으로 향했다. 자신이 믿는 단 한 사람, 전직 기자이자 내부 고발 전문 팟캐스트 진행자 장혜나였다. 오랜만이네, 형사님. 해나 씨, 이번엔 진짜 위험한 이야기야. 목숨 걸고 들어야 할지도 몰라. 장혜나는 눈빛이 반짝였다. 그런 이야기가 내 전문이지. 며칠 뒤 대한민국 전역에 폭풍이 휘몰아쳤다. 장혜나의 팟캐스트가 업로드되자마자 수많은 시민이 분노했고 정부는 즉각 조사에 착수했다. 용인은 화면을 바라보며 고개를 기울였다. 그 영상 속에는 자신이 등장하고 있었다. 하람을 구하고 아이들과 함께 있는 모습이. 이 강아지는 그냥 강아지가 아닙니다. 아이들에겐 용기였고 구원의 손길이었고 무엇보다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날 밤 하람은 잠자리에서 조용히 수아에게 물었다. 언니, 우리 이제 안전한 거야? 수아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응, 우리 옆엔 이제 진짜 경찰 아저씨랑 희망이가 있으니까. 창밖에선 달빛이 조용히 비쳤고 그 아래 용이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순간 준호의 휴대폰에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끝이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휴대폰에 찍힌 이 한 줄의 메시지를 본 순간 준호의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다. 발신 번호는 없었고 추적도 되지 않았다. 그는 곧바로 용의를 안고 경찰서로 향했다. 이번엔 정말로 누군가 우리를 노리고 있어. 그날 밤 경찰서 보안 시스템이 해킹당했다. 컴퓨터 한 대가 자동으로 켜지며 영상 하나가 재생됐다. 영상 속 남자는 가면을 쓰고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아이들을 구했다고 안심하지 마. 진짜 괴물은 아직 그림자 속에 있다. 준호는 모니터를 노려보며 이를 악물었다. 괴물이라면 내가 끝까지 잡아내겠어. 다음 날 장애나가 전화를 걸어왔다. 형사님, 우리 취재팀 중 한 명이 실종됐어요. 뭐라고요? 어제 밤부터 연락이 끊겼고 CCTV에도 흔적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취재하던 건 국회의원 강우진 관련 자료였어요. 준호는 즉시 팀을 꾸려 강우진 의원의 주변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모든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수상한 흔적은 깔끔히 지워져 있었다. 같은 시각 용인은 경찰서 구석에서 낑낑거리며 바닥을 파기 시작했다. 준호는 이상함을 느끼고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왜 그래? 뭔가 있어? 그 순간 타일 틈 사이로 무언가 튀어나왔다. 작은 메모리 카드였다. 준호는 카드를 노트북에 꽂고 파일을 열었다. 그리고 눈을 크게 떴다. 내부 CCTV 영상, 비밀 장부 스캔, 고위층 인물 리스트. 그 중에는 강우진 의원뿐 아니라 고위 경찰 간부 몇 명의 이름도 있었다. 그는 숨을 삼켰다. 이건
나라 전체를 뒤흔들 증거야. 그중엔 그날 밤 준호는 용이와 함께 하람의 집 근처를 순찰 중이었다. 하람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창문을 열고 말했다. 경찰 아저씨, 용이랑 같이 있으면 안심돼요.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항상 곁에 있을게. 하지만 몇 분 뒤 어두운 골목 끝에서 차량 한 대가 미등을 켠 채 조용히 다가오기 시작했다. 용아, 뒤로. 차량이 멈추자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형사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저 위에서 당신을 관찰해오던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모은 증거 조심하셔야 할 겁니다. 진실은 때론 목숨보다 무거우니까요. 그는 명함 하나를 던지고 사라졌다. 명함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다. 진실을 원하는가? 그럼 외롭고 어두운 길을 택하라. 경찰서로 돌아온 준호는 잠든 용의를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했다. 무섭냐, 용아? 나도 무섭다. 하지만 우린 멈출 수 없어. 누군가 끝까지 밝혀야 하니까. 그 순간 용의는 눈을 번쩍 뜨고 작게 짖었다. 그리고 뭔가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준호는 본능적으로 뒤따라갔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경찰서 군의 주차장이었다. 그리고 거기 어두운 차 뒤편에서 실종된 장혜나의 기자가 쓰러져 있었다. 도와주세요. 준호는 곧바로 구조 요청을 하고 그녀를 품에 안았다. 기자는 의식이 희미한 가운데 속삭였다. 안쪽에 더 있어요. 파일, 진짜, 증거. 그녀의 손에 쥐어져 있던 건 낡은 녹음기였다. 준호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이건 국가의 비밀이 아닙니다. 이건 아이들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강아지, 이름이 용이었죠. 그 아이는 단순한 개가 아니에요. 실험 17번 잊지 마세요. 녹음이 끝나자 정적이 흘렀다. 준호는 용이를 바라보았다. 작고 따뜻한 존재. 하지만 어쩌면 이 모든 사건의 열쇠였던 존재. 용아, 넌 도대체 실험 17번. 녹음기의 마지막 음성이 준호의 머릿속을 파고들었다.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그는 곧 알게 될 터였다. 경찰청 내부의 컴퓨터에 몰래 접속한 준호는 보안 등급이 최고 기밀로 표시된 문서를 발견했다. 문서 제목은 단순했다. 감생대 추적 프로프 단성이가 발견한 화면이 오프라. 화면이 열리고 그의 눈앞에 펼쳐진 건 믿기 힘든 내용이었다. 전국 실종 아동 사건의 급증과 함께 시작된 비밀 프로젝트. 특정 유전자 구조를 가진 유기견을 훈련시켜 실종자 탐색에 활용하는 실험. is 그리고 가장 성과가 뛰어났던 단 한 마리의 강아지. 실험체명 Y17 애칭 용이 성향 극도로 온순하며 인간에 대한 보호 본능이 강함. 특이사항 특정 인물의 정서적 고통에 강하게 반응함. 상태 도주 행방불명. 하점체면 준호는 망연자실했다. 이 아이가 그런 실험의 결과였다고? 그는 용이를 품에 안고 조용히 말했다. 너는 그런 곳에 있어선 안 됐어. 하지만 지금 너는 생명을 구하고 있어. 알았어. 다음 날 병원에서 정신을 차린 장혜나 기자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 녹음기 안의 여자 목소리 기억나요? 그 사람 프로젝트의 내부 고발자였어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용의를 빼돌리고 사라졌죠. 그리고 제보자 중 한 명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녀는 손가락으로 메모장 한 페이지를 가리켰다. 아이 하나가 실험 중에 죽었어요. 용의는 그 아이 옆에서 하루 종일 울고 있었대요. 준호는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용의는 항상 아이들 곁을 떠나지 않았던 거구나. 그 순간 용의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눈동자 속엔 알 수 없는 감정이 반짝이고 있었다. 아, 그날 밤 준호는 큰 결심을 했다. 숨기지 않겠어. 이 진실을 모두 세상에 알릴 거야. 그는 해나 기자와 함께 증거 파일을 모아 언론에 제공했다. 뉴스는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졌다. 전국 실종 아동 사건 뒤에 숨겨진 충격적 비밀. 정부의 불법 실험 프로젝트 Y17. 인터뷰에서 해나는 이렇게 말했다. 한 마리의 강아지가 수많은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울부짖었습니다. 그 울음은 이제 우리의 정의가 되어야 합니다. 며칠 뒤 청문회가 열렸다. 증인석에는 준호가 앉아 있었고 그의 발밑엔 용의가 얌전히 누워 있었다. 국회의원의 질문이 날카롭게 이어졌다. 당신 말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때 용의가 앞으로 걸어 나갔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작은 금속 상자를 끌어왔다. 안에는 실험 기록 원본, 실종 아동 사진, 프로젝트 관계자의 서명까지 결정적인 증거가 모두 들어 있었다.
장내는 술렁였고 기자들의 플래시가 번쩍였다. 열빛이 내려앉은 옥상에서 청문회가 끝나고 준호는 용의를 안고 경찰서 옥상에 올랐다. 이제 조금 숨 쉴 수 있을까? 용의는 작게 꼬리를 흔들었다. 달빛이 내려앉은 옥상에서 준호는 조용히 말했다. 너는 단순한 강아지가 아니야. 너는 희망이야. 우리 모두에게. 며칠이 흘렀다. 프로젝트 Y17의 책임자들은 체포되었고 비밀연구소는 전면 폐쇄되었다. 그동안 실종된 아이들 중 일부는 극적으로 구조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전 국민이 경악했고 동시에 하나의 존재에게 박수를 보냈다. 작고 어린 강아지, 용이. 용이. 이 모든 걸 이뤄낸 건 당신이에요. 기자 해나는 TV 뉴스 마지막 멘트를 이렇게 마무리했다. 한 마리의 아기 강아지가 보여준 용기, 그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준호는 용이와 함께 사람들의 박수 속을 걸었다. 아이들이 몰려들어 용이를 안고 쓰다듬고 웃었다. 그동안 받은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는 듯했다. 그날 밤 준호는 용이에게 작은 목걸이를 걸어주었다. 금빛으로 반짝이는 태그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용이, 세상을 지킨 작은 영웅. 너는 이제 누구의 실험체도 아니야. 너는 자유고 너는 가족이야. 용이는 작게 짖으며 고개를 비스듬히 기울였다. 달빛이 내려앉은 경찰서 마당, 용이와 준호는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엔 수많은 이야기와 약속이 담겨 있었다. 시간이 지나며 용이는 경찰 마스코트로 공식 임명되었다. 어린이 실종 예방 캠페인의 상징으로 전국 학교를 순회했고 어디를 가든 사람들은 용이를 알아보고 환영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소년이 경찰서 앞에 나타났다. 수줍게 손을 든 아이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 혹시 이 강아지가 제 동생 강아지랑 닮았어요. 손에 쥔 낡은 사진. 그 안에는 과거 실험소에서 구조되기 전 아직 이름도 없던 강아지가 있었다. 눈매와 털의 무늬 모든 것이 같다. 소년은 울먹이며 말했다. 그때 우리 집에서 잃어버린 지 오래됐는데 혹시 진짜 용이일까요? 용이는 조용히 다가가 소년의 손등을 핥았다. 소년은 그대로 무너져 내릴 듯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가족을 다시 찾은 거구나. 준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용이에게 말했다. 너의 자리는 언제나 여기 있어. 하지만 진짜 가족을 찾았다면 돌아가도 돼. 그날 밤 용이는 잠시 경찰서를 뒤돌아보더니 소년의 손을 따라 천천히 걸어갔다. 그러다 중간에 멈춰 준호를 돌아보며 한번 짖었다. 그 울음소리는 고마워요 같았고 안녕히 계세요 같았다. 용이 덕분에 몇 달 후 준호는 지역 축제장에서 다시 용이를 만났다. 건강하게 잘 자란 모습, 활짝 웃는 아이와 함께 있었다. 아이 엄마는 말했다. 우리 아들 그날 이후 정말 많이 변했어요. 용이 덕분에 웃게 됐고 무섭던 것도 이겨냈어요. 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아이는 특별한 존재예요. 사람을 구한 작은 마음, 그건 세상에서 제일 큰 힘이에요. 그날 밤 하늘엔 별이 가득했고 도시의 불빛이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다. 준호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일기를 썼다. 오늘도 세상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울고 있다면 그 울음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하다 하다. 그게 내가 사랑한 강아지, 용이었다. 그리고 그 존재 덕분에 우리는 조금 더 나은 세상을 살아간다.